IMF에서 트럼프 2.0 시대가 오면은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더라고요. 네. 확실히 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은 한국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예상이 많은데 네. 이게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당장은 뭐 안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시겠지만 자금이라는 것이 한쪽에서 부족하게 되면 쏠림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외화가 이제 빠져나가면은 제가 알기로 노출되진 않았지만, 얼마 전이었죠. 여기 제가 한 달 전인가 나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무디스에서 돌려가게 한 것 같다, 대한민국을. 아, 맞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일이 있다는 자체를 저는 좀 크게 받아들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상위 3위 안에 드는 증권사가 신용이 강등이 돼? 뭐가 문제가 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뭔가 자금 회전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게, 그게 저는 이제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은행들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금융후진국이잖아요. 해외는 한 6대4 정도로 IB, 사업용이라든지 기업체 투자를 하는데, 우린 그냥 오로지 주택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니까 해외에서 자꾸 옆으로 보고서도 나오고 한국에 대해서 구조개혁해라 이 얘기를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IMF 부총재가 작년에 왔었잖아요. 왔을 때도 이 얘기 했거든요. 한국의 가계부채, 기업부채 심각하다. 왜 심각하냐면 부채가 많으면 쓸 돈이 없어지니까 내수가 둔화된다는 시나리오가 이어지잖아요. 내수가 둔화되면 어떻게 돼요? 기업체, 중소기업 사장 입장에서 내수가 둔화되면 팔리는 게 적으니까. 그렇죠. 네. 나중엔 직원을 잘라야 되잖아요. 그럼 고용이, 실업률이 늘어나잖아요. 이거 악순환의 정말 무서운 시작이거든요. 거기다 만약에 물가까지 오른다. 이러면 정말 이거 정신 못 차릴 수준 되거든요. 그거를 이미 경고를 몇 년째 해왔잖아요. 제가 뭐 뷰티풀 와서도 몇 번 말씀드렸고, 경고가 뭐 여러 부분이 있고, 이코노미스트에서 한국, 일본하고 똑같아. 플러스 알파 전세 대출 때문에 더 심할 수도 있어. 이런 기사를 다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2, 3일 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경고를 한 걸 갖다 실행을 안 했잖아요. 그나마 하는 총재가 뒤늦게, 우리 저 금리 인하하기 이전 일주일 전인가요? 기재부 찾아갔잖아요. 역사상 처음으로. 그 왜 찾아갔죠? 거기서 제가 이제 그 워딩 찾아가고 나서 일주일 뒤에 금리 인하하면서 네.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제 기억에 발표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워딩이 좀 특이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요 그림에 보시면 제가 네. 그 당시 상황인데, 금리 인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가 안정 추세와 정부가 거시 건전성 강화 대책을 밝혀 자영업의 어려움과 내수 둔화 등을 고려 인하한다. 부동산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부동산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가상금리 더 올려가지고 대출금리가 도리어 올랐잖아요. 네. 금리 인하하고 상관없잖아요. 이건 뭐 전 연초에도 말씀드렸었고, 금리 인하에도 대한민국은 이 부동산 투트랙 갈 거다라고 미리 다 말씀드렸거든요.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뭐냐면, 단 환율 변동성과 대외 요인이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금 속절없이 당하잖아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지금 뭐 우리 외환보유가 4,100억인데 500억 줄었잖아요. 벌써 2, 3년 사이에. 네네. 4,100억에서 중요한 게 그 단기 외채 총부채가 지금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해외에서는 다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구조개혁을 했더라면, 잘못되어 있는 부실채권들이 정리가 됐으면 좀 아프긴 아프지만 다시 회생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보지만, 아픈 사람을 계속 끌고 다니면 손흥민 지치니까 잘 축구 못 하잖아요. 그렇죠. 또 쉬면 잘하잖아요. 쉰다는 건 뭐예요? 경기를 못 뛰잖아요. 네네. 못 뛰면 팀에는 좀 부정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잖아요. 그걸 했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2.0 한국 구조개혁 안 하면 좀 어려울 거다. 중국 다음으로. 근데 중국은 뭐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 뭐 박살났잖아요, 지금. 박살나고 이제 뭐 경기 부양책 나오고 하고 있죠. 다음이라는 네. 얘기는 다음 차례가 우리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저도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마음이 안 좋죠. 부정적인 상황이니까. 네네. 근데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보다 더한 IMF도 잘 넘겼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항상 국가가 경제를 망가뜨리면 국민들이 일으키잖아요. 요번에도 한번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조금 물론 미래를 생각하면 한번 좀 구조개혁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상황이고. 네. 저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뭐 큰일 났다고 하는데, 심하게 얘기하면 전쟁 나지 않는 한, 네. 전쟁 나면 안 되고, 네네.
뭐 생명시장 없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네. 다시 열심히 일하면 되니까 차라리 빨리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아무튼 간에 이제 이런 매물이 증가를 하고요. 거래량도 둔화되면서 조만간 이제 하락세가 이어질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뭐 서울이 하락 전환하지 않았단 말이죠. 본격적인 하락세가 나타나는 거 한 내년 상반기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요번 주부터 일단 좀, 그리고 이제 신고가 개념이 아시겠지만, 이거 뭐 객관적인 건데, 이번 정부는 이거 자전거래나 허위 신고에 대해서 조사를 안 했잖아요. 아, 네네. 약간 방치하는 느낌이 있죠. 그러면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요즘 방치라는 걸 아니까 우리나라 같이 머리 좋은 분들이 분녀에 담아 옛날에 막 벌칙 받고 그랬잖아요. 벌금 5천 맞고 징역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지금 곳곳에서 수도권에서요. 대놓고 합니다, 지금. 오, 근데 그것이 지금 지역에서 좀 트러블 있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부동산 나고. 네네. 아니, 지금 안 팔리는데. 그럼 낮춰서 팔아야 되는데. 그럼 그 부동산을 갖다가 가스라이팅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가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경제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약간 잠잠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안 내려갔다고 느끼지만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마용성하고 강남 4구 그리고 양천구 동작구 이 정도까지 9개구는 좀 힘을 받고 있어요. 서대문구도 좀 조금 힘을 받고 있고 근데 그것도 또 많이 올라서 지금 끝물인 것 같고 그 나머지 17개구는 계속 그냥 이 상태예요. 20, 30% 하향된 데서 조정되고 동대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경매 지표가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경매 매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 동대문구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동대문구를 기준으로 상위 30%, 중위 30%에 끼거든요. 동대문구가. 그러면 중위가 무너지면 이게 약간의 역풍선 효과가 따라갈 거거든요. 왜? 이쪽에 대체제가 있으니까 강남에 15억 사느니 여기가 10억이다 그러면 가성비를 따지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신축이면. 뭐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평균을 내니까 예를 들면 그죠. 삼성전자가 5만 원 오르면 이게 25%니까 다 오른 것 같지만 지금 평균이잖아요. 지수가. 네. 그리고 저는 믿지 않는 데이터지만 주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몇 개 그냥 자전거래 해가지고 신고가만 치면 평균을 올리니까 실제 거래된 걸 보면은 지금은 6대4 정도로 하락 거래가 많습니다. 단순 평균 내면 하락이에요. 지금 지표는. 네네. 근데 그거를 안 내죠. 부동산은 통계 방식이 달라요. 결정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성적 요인. 자기들 그 뇌피셜로 넣는 대목이 이게 무슨 통계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내려가면 그때 아마 지표가 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내려가고 있다. 다행히 또 역으로 또 수도권 일부 지역하고 이게 따로 볼 게 뭐냐면요. 수도권에서 지금 뭐 과천, 광명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과천은 지금 버티고 있는데 광명은 지금 쭉 빠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지역들에서 많이 빠진 데들이 있어요. 거래가 없고. 이 친구들은 어느 정도 저점에 다 다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수요가 쏠리다 보니까 이쪽에 수요가 없으니까 거래가 없다가 여기 보니까 돌아보니 뭐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고 눈 떠서 다시 돌아보니 입지나 이런 걸 따질 때 큰 차이가 없는데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네. 이쪽에 지금 수요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데들은 지금 강보합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상태니까 시장을 좀 발품파시면은 지금 하락 거래 중에서 좋은 물건들은 접하실 수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에서는 내년에 이제 공급 보석으로 뭐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아무튼 간에 올해 안에 좀 집을 사라 이런 의견도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은 약간 좀 집 살 때가 아니다. 좀 기다려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아니죠. 네. 살려면 올 봄에 샀어야죠. 올 봄에 작년에 네네. 작년에도 그랬고 9월 이후에 빠집니다. 빠지고 조정만 할 때 호가가 유지가 되고 마지막 끝자락이 있어요. 1월 달 정도. 그때 들어가셔야 되는데 꼭 뒤늦게 쫓아가요. 우리 뭐 생업에 바쁘시니까. 네네. 근데 지금도 뭐 집을 계속 사라 그러는데 경매 물건 보여드릴게요. 네네. 여러분 시장에서 볼 때 경매 물건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은 시장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죠? 자, 전국 아파트 경매 추인데 여기 막대기가 이 경매 물건 수예요. 네. 이것도 9년 4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전국도. 전국 한 8년 정도 되고요. 서울 거도 보면 서울 경매 물건 보세요. 최대치 또 찍었습니다. 이렇게. 이 물량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주택 가격이 상승기라 그러는데 왜 경매 물건이 늘어나죠? 실제는 안 팔린 게 그러면 제가 유추하고 싶은 게
이게 그 가짜 신고 거래가 지금 가격들을 지수를 자꾸 올려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특히 서울 수도권 분들한테 주택 가격이 버티고 있다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지표들을 자꾸 발표하는 게 부동산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이런 정황을 볼 때 그러면 정성적 요인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경매 물건이 많다는 얘기는 안 좋다는 얘기고 안 팔린다는 얘기니까 매물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0.1이라도 이건 앞으로 내려갈 걸 정성적으로 생각해서 0.1 하락을 써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예요 지금. 그냥 없는 자전거래 같은 것도 다 그냥 받아줘가지고 신고가 2개 있으면 예를 들어서 헬로시티 9,000세대예요. 가중치드거든요. 거기 100만 원 하나 가짜 거래 올리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지수를 갖다가 쉽게 얘기하면 왜곡을 시키니까 언론들은 또 매주 받아쓰잖아요. 국민들한테 이거 트라우마예요.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 진짜 없애야 돼요. 이런 경매 물건 상태가 그리고 여기다가 임차권 등기 물건이 지금 계속 늘어나거든요. 전세값이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늘어나요? 임차권 등기는 전세값 그 보증금을 못 돌려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등기해가지고 경매하려고. 네네. 근데 그게 왜 늘어나죠? 전세값이 푹 올라가는데 이건 뭐냐? 여러분 뭐 얼죽신 얘기 들었잖아요. 얼죽신. 그러니까 신축이고 대단지고 선호하는 지역 이쪽은 올라갔는데 단지수가 크잖아요. 평균값도 올라가잖아요. 이런 통계상의 오류가 있어요. 10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반 지역은 그러니까 오른다고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 안 나가는데도 가격을 버티고 있는 데가 지금 많아요. 내려야지 나가는데 지금 전세대출 이자가 올라갔거든요. 우리 뭐 보도에 많이 안 나왔잖아요. 지금 4% 넘습니다. 그럼 예전에 2.5%하고 틀려요. 네, 그렇죠. 그럼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거는 정말 불장이 돼야 되는데 예전에 기억나세요? 뭐 전세 물건이 없어서 줄 서가지고 사람들이 물건 본다. 그런 일 없잖아요. 근데 물건은 아까 보신 것처럼 매물량은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론 그 기레기 프레임에 빠지시지 마시고 우리 좋은 뷰티풀이나 이런 유튜브들을 많이 보시면서 크로스 체크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지금 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집 사라고 그러는데 이건 자기 집 팔아먹으려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댓글을 봐도 그렇고 팔아야겠는데 이거 안 됐거든요. 이런 전문가들은 집을 사라고 그런 분들한테 추천한 분들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올해는 아니다. 올해 좀 지나고 서울 수도권은 많이 지금 올라갔잖아요. 충분히 빠질 거다. 그러면 그때 보고 생각해도 전혀 늦지 않다. 그리고 내년에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입지는 서울하고 거의 똑같고 분양가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신축이고 대단지고 아이 돌봄센터가 신혼부부한테 중요하잖아요. 거긴 다 거의 100% 꽂힙니다. 일부러 아이 돌봄센터 하루 종일 운영하는 데를 찾아가잖아요. 신혼부부들이. 그럼 거의 인기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부터도 거기가 17만 원입니다 앞으로. 근데 일단 1, 2만 원을 내년에 한대요. 그러면 저부터도 신혼부부는 기다렸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 지금 피크를 치고 있는 원베일리부터 해서 뭐 개포자부터 다 거기 그 일반 공공에서 분양했던 주택공사,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LH죠. 네네.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기 신도시도 LH에서 하잖아요. 그 자리들은 여러분 전 국가가 교통계획과 도시계획을 잡을 때 광역교통망 요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라인하고 맞춰서 요지에다가 공공택지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흐르면 지금의 강남처럼 거기가 또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20년, 30년 지나면. 저는 이제 뭐 그때 없겠지만 지금 30대인 분들은 20년 지나봤자 50밖에 안 되세요. 그리고 30년 되면 60밖에 안 되세요. 그때 원베일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렇겠죠? 네. 그런 분 생각하시면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이 나오는 그 형태가 거기다 또 그린벨트 얘기했잖아요. 5만 원. 근데 그 자리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보가 아닌다면 그거 기다리는 게 낫잖아요. 그거 안 되고 나서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분산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야지 그냥 언론에서 뭐 펌핑해서 올라간다, 뭐 지금 뭐 집 못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뭐예요? 무리하게 산 사람들은 지금 경매가 물건이 나오고 있고 무리하게 안 샀어도 자기가 살 집인데 그거를 가지고 이자 내는데 지금 사실 힘들 때가 오거든요. 5년 차면 이제 또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야지 절대 언론에서 하는 걸 100% 믿으면 언론 뭐라 그랬어요? 2022년도 하반기에 제가 집값 분명 폭락 올 거라고 그랬는데 계속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주택 공급 부족하다고 똑같아요. 거기에 속지 마시고
이번엔 정말 아니잖아요. 네네. 트럼프도 되고 경제도 좀 주가도 이렇고 환율도 이렇고 그러면 쉬었다 가야죠. 좀 저는 무조건 올해 안에 집을 사라.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그분들의 논리는 있겠지만 이거는 국민을 위하거나 국가 경제를 위한 어떤 의견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네. 재정 건전성 문제가 상당히 좀 두드러졌는데 교수님께서도 세금이 부족한 정부가 지금처럼 이 전세금을 계속해서 보증하다가는 이 나라가 이제 망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맞아요. 말씀하신 걸 알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률을 낮추고 전세금 대출까지 이제 뭐 막힌다 안 한다라고 한다면은 한국의 전세제도는 정말 좀 사라지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제도는 자생적으로 민간에서 잘 유지될 거예요. 다만 가격대가 많이 빠지겠죠. 기억하시겠지만 2015년부터 이게 시작됐잖아요. 정확히 2008년에 시작한 건데 그때는 잠시 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세대출 보증금이 5억대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주택가격이 폭등을 하기 시작하는 기점이 되죠. 그런데 지금 전세 보증보험에 지금 전세 사기발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네네. 이게 주택가격을 떠받치는 효과가 있지 서민을 도우는 게 아니다. 마치 도우는 것 같지만 천일의 칠면조처럼 밥만 주다 나중에 잡아먹는 것처럼 이거 도와주는 것 같은데 매매 가격을 올리니까 집 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전세 대출을 안 해주고 전세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정부가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 개념에서는 전세 대출만큼 가격은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작년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에 이 자본금이 5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조로 늘리기로 했어요. 국회 의결을 했어요. 10조를 지금 제대로 발표가 없잖아요. 재원이 특별히 없는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청약기금 막 이런 거 손대려고 그러다가 지금 삐걱삐걱 되는 것 같고, 그러다가 대입변제액이 올해 3조 넘거든요. 작년에도 3조 넘었어요. 네. 그럼 벌써 자본 잠식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0조로 자본금을 안 늘리면 이미 부도난 회사예요. 부도난 회사가 지금 하는 일이 긍정적인 효과가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저 청년 사다리 계층에 뭐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취약계층은. 그런 데들은 중소기업에서 또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요. 부서별로 많아요. 허구가 없어도 돼요, 그건. 그럼 이 허구의 역할은 그런 주택 전세 가격의 안정과 뭐 전세 어떤 난민 뭐 이런 명분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이제 안 먹히는 때가 됐죠. 도리어 이게 전세 사기를 부추기고 전세 난민을 더 만들잖아요. 이미 다 밝혀졌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돈이 없으니까 돈이 똑 떨어진 거예요. 똑 떨어지니까 7천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을 고쳐가지고 이 보증보험 한 대 최대액을 갖다가 자본금의 원래 70배. 이것도 사실 문제죠. 국가기관이니까 70배지. 자기 돈이 1,000원인데 70배를 어떻게 보증을 서요? 그렇죠? 말이 안 되지. 근데 그걸 갖다 90배로 또 늘렸단 말이에요. 왜? 보증할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보증료가 전세금을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증료만 되는데 그 돈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 접어야죠. 접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졌으니까. 아니면,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현재 있는 것을 구조조정 들어가면서 대위변제액을 청구하는 걸 갖다 활동을 열심히 하든지, 그것도 안 해요. 자기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없잖아요. 제가 허구 직원이요. 열심히 한다고 뭐, 월급 더 주나요?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팽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금이 막 펑거치는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7천억 원을 갖다가 코코분도 아시잖아요. 신종자본요건. 이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4%짜리거든요. 4.2%? 4.2%를 하면 얘가 그 주가기관의 어떤 준기관이니까 신용등급이 AA 등급이면은 누구나 하려는 거잖아요. 더블 A인데 4%를 치면 그럼 A나 트리플 B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5%, 6%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 누구예요? 회사채하고 나머지 기관들이잖아요. 그럼 회사들 박살나잖아요, 또.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 이거 안 된다. 하지 마라. 왜? 이게 전 시장에 이런 것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의 금융 후진국의 모습이 그냥 나타나니까 지금 환율 문제도 이렇게 터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것도 지금 허팅을 했거든요. 네. 그럼 결론은 뭘까요? 그러면 우리 전세보증금 대출제도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어요? 적정선. 전세보증금의 30-40%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100% 해줍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발한 거니까 문제가 터져도 보세요. 30-40%, 50%면은 이 채권 대입 변제를 해줘도 회수가 다 가능해요. 거의 100%, 그죠? 회수가 안 되니까 자꾸 펑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만든 사람들이 카르텔 애들이 만든 것 같아요. 애초에. 저는 이건 만들 때부터 제가 지적을 하고 비판했는데, 이제는 이거 뜯어올 시대가 됐는데, 요새 국회의원들은 또 조용하시대. 이거 막 해야 될 텐데, 뭐, 다른 정치적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 전세금 대출이 막히면 전세제도는 어떻게 되냐 그러는데, 나라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이쁘게 있었잖아요. 정말 이쁘게 있었어요. 전세 사고율도 거의 뭐 1, 2%밖에 안 됐어요. 민간에서 알아서 공인중개사분들이 보고서 이거 70%면 경매 붙으면 나중에 원금 손실 날 수 있으니까 65%만 해. 도리어 이랬단 말이에요. 알아서.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도 매매가가 1억이면 나는 8천까지 못하겠냐. 이건데 이걸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니까 그냥 위험의 리스크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간 거 아니에요. 정부 믿고. 이러다 일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정부가 빠져버리면 지금 펌핑된 전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운될 것이고, 다운된다는 얘기는 일반 국민들은 이제 적정한 가격에 서로 해서 정부보다 더 잘해요, 민간들이. 해가지고 전세 가격이 안정이 되면 물론 주택 가격에 출렁임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 우리나라 40%인가가 청년들이 이 주택 가격 때문에 결혼을 못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미래 국가를 볼 때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급하게 갈 수는 없지만 네. 차근차근 스텝 바이로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면 전세제도는 없애려고도 안 없어집니다. 왜? 서로 윈윈이니까 주인하고. 그러니까 저는 볼 때 전세제도가 붕괴 직전이 아니라 전세 대출 제도가 이제 없어지고 멸종되기 직전이라고 보는데, 이걸 또 카르텔들이 유지하면 또 이제 악의 습으로 남아있겠죠, 관습으로. 이건 좀 없애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전세 뭐 대출 반금 제도가 없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전세 대출이 활성화가 안 될 거고, 그러면 약간 갭 투자 이런 것도 좀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완전히 불로소득의 어떤 기본을 없애잖아요. 그러면 요즘 열심히 일하는 분들 얼마 많아요. 그럼 가끔 가다가 갭 투자해서 돈 벌었다 자랑하는 사람들은 맥빠지잖아요. 이게 국가에 도움이 될까요? 일 안 하고 그냥 맨날 지도만 보고 싼 데 찾고 갭 투자 보고, 그 갭 투자 올리는 걸 또 전세 사기꾼들이 값을 올리고, 이게 엉망진창이잖아요. 부동산 시스템에서. 제가 볼 때 말씀 주신 대로 전세 대출 제도만 좀 안정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물론 필요하잖아요. 취약한 분들이나 어려운 분들. 근데 그게 법적으로 채권 회수가 되는 선에서,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긍정적인 어떤 팩트들 쪽으로만 방향을 가야 되는데, 이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풀로 가니까, 그나마 그것도 전세 사기 터지면서 조금 줄였잖아요. 줄였어도 이것도 풀이에요, 거의. 뭐 가격을 갖다 1억짜리를 갖다 90% 해주는데 2억으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180%가 늘어나요. 이런 거에 대한 제재 조항이 아무것도 없어서 결론은 이런 부분이 정부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또 돈도 없잖아요, 지금. 돈도 많이 떨어졌고, 한 번만 바꿔주면 그 시기는 이제 조절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전세 들고 계신 분이 갑자기 그게 반으로 줄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있는 분들은 뭐 2년, 4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신규만 조정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시간이 가면 약간 연착륙 정착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서 정부가 정책을 가면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는, 부동산 망국병에서 좀 탈출해서 새로운 출발, 뭐 이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2025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부동산 공부를 하고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 모든 것을 같이 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언제 또 어떻게 어떤 가격에 주택을 사고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득할 수 있도록 강좌를 좀 마련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30년 동안 알고 있던 내용들을 최대한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전해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미리 준비를 잘 하시면 정말 좋은 기회가 옵니다.